새벽 안개가 대지를 짓누르던 시각이었다. 산자락,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 허름한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왔다. 방 안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서한 앞에 앉아 붓을 든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조용히 먹을 까는 거친 손의 중년 사내였다. 만석은 아들, 은우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사각, 사각,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붓. 소리가 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가락보다 감미로웠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잃은 벙어리였다. 세상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온 그에게 은우는 유일한 빛이자 자랑이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주무세요. 먹은 제가 갈아도 됩니다. 은우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만석은 그저 투박한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조금이라도 더 이 눈부신 광경을 눈에 담고 싶었다. 만석은 손짓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공부만 하거라. 이 아비는 괜찮다. 은우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이번 향시만 통과하면 아버지께 비단 옷은 못 해드려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는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마을의 지주인 최진사의 집은 언제나 위압적이었다. 높은 소슬대문은 가난한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고결하지 않았다. 은우 그놈이 이번에 또 장원을 했다고. 최진사의 아들 최윤재가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날카로운 파편이 방 안으로 튀었다. 최윤재는 어려서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으나 머리만큼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백정이나 다름없는 벙어리 만석의 아들 은우가 사사건건 앞길을 막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예, 도련님. 이번에도 학당에서 훈장님이 은우의 글을 보고 극찬을 하셨다 합니다. 하인의 말에 최윤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천한 피가 섞인 놈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이번 향시는 최윤재에게 있어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은우에게 밀린다면 그는 아버지 최진사에게 가문을 이을 자격이 없다는 낙인이 찍힐 판이었다. 최윤재는 곁에 서 있던 수하들에게 손짓했다. 그놈의 손가락을 분질러라.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다음 날 밤 만석은 장터에서 품팔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다. 만석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벙어리로 살며 발달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자신의 초가가 보였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퍽, 으득, 둔탁한 매질 소리와 억눌린 비명. 만석은 미친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버,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은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3명의 괴한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만석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거친 노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해도 무기를 든 장정, 셋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벙어리 새끼는 뭐야? 꺼져. 괴한 중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가 만석의 어깨를 강타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만석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눈앞이 번쩍이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은우를 향했다. 은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아버지, 그것이 은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괴한 중 우두머리가
은우의 머리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만석의 눈앞에서 아들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기어가듯 아들에게 다가갔다. 차갑게 식어가는 은우의 몸을 안아들었다. 아들아, 은우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름들이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되어 흘렀다. 만석은 아들의 얼굴에 묻은 피를 옷소매로 닦아내고 또 닦아냈다. 하지만 감은 눈은 다시 떠지지 않았다. 그때 은우의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은우가 밤을 새워 적었던 과문커원이었다. 이번 향시에 제출하려 했던 그의 꿈과 희망이 담긴 글. 만석은 그 종이를 손에 쥐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사무치는 슬픔이 만석의 전신을 감쌌다. 세상은 침묵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벙어리 아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권력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석은 결심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부리를 들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그곳에 묻기로 했다. 그는 아들의 옷을 벗겨 자신이 입었다. 그리고 자신의 남루한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 불을 지폈다. 초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만석은 스스로의 혀를 깨물었다. 이미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으나 이제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내뱉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이제 너의 이름은 김만석이 아니다. 만석은 불타는 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부터 내가 김은우다. 내 아들아, 네가 못다한 그 길을 이 아비가 대신 가련다. 등 뒤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벙어리 아비의 과거가 무너지는 소리이자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갈 한 남자의 처절한 시작이었다. 타닥탁 불길은 사그라들었으나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초가집 앞에서 웅성거렸다. 아이고, 이를 어째. 만석이 놈, 아들 구하려다 같이 변을 당했나 보네. 채채, 그 똑똑한 은우놈이 아깝게 됐어. 이번 과거에 급제할 제목이라더니 숲풀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나 그 자태가 묘하게 어색한 사내, 바로 만석이었다. 아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김은우로 불려야 할 사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거친 수염 자국은 냇가 옆 바위에서 지시겨 깎아냈고 숯검정이 묻은 얼굴은 차가운 계곡물로 씻어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 노동으로 굵어진 손가락 마디와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은우야. 만석은 품속에서 은우가 늘 지니고 다니던 서책, 논어렁무, 눈어를 꺼냈다. 책장은 불길에 그슬려 가장자리가 검게 타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라 했던가. 평생 과미질만 하던 그에게 성현의 말씀은 아무나 다름없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 그것이 지금 김은우의 껍데기를 쓴 만석의 실체였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글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과거를 보겠다니. 복수는커녕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들통나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선비 양반.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보니 보찜장수 하나가 서 있었다. 길 좀 묻읍시다. 여기서 주막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만석은 입을 벙긋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태생부터 벙어리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진짜 김은우는 목소리가 맑고 청아했다. 여기서 벙어리 흉내를 냈다간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순간
만석의 뇌리에 은우가 했던 말이 스쳤다. 아버지는 말씀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시잖아요. 만석은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쇳소리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크억, 컥, 화재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성대가 상했다는 핑계.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흙 위에 글자를 쓰는 신호를 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다. 보찜 장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다. 저런 허모를 입으셨나 보구려. 암난 젊은 선비가 안 됐수. 장수는 의심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지나갔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으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닐 터였다. 그는 다시 서책을 펼쳤다. 글자를 모른다 하여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은우가 밤마다 읽어주던 소리를 기억해냈다. 하이시스지 부여여호 쉐얼시시지 부이쇼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은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만석은 그 소리에 맞춰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나갔다. 글자의 모양을 그림처럼 외웠다. 뜻은 몰라도 형태를 뼛속에 새겨야 했다.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땅바닥에 쓰기 시작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무식함을 저주하며 땅을 쳤다. 왜 나는 글을 배우지 않았던가? 왜 나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떠나보냈는가? 밤이 깊었다. 달빛 아래 미친 듯이 땅바닥을 긁어대는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농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자 복수의 칼날을 가는 무사의 눈빛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석은 붓을 잡는 법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의 손길, 아들의 습관, 붓을 좀 떼 약지를 살짝 구부리던 은우의 버릇까지.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 묻은 손으로 갓끈을 고쳐맸다. 한양까지는 700리길. 그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다. 무식한 벙어리 아비가 천재 유생 기문으로 다시 태어나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수행의 길이어야 했다. 그는 불타버린 집족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죽인 놈들. 그리고 그 아비의 권력 뒤에 숨은 자들. 만석, 아니, 김은우는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모습은 마치 상복, 성부이 아닌 전장으로 향하는 갑옷과도 같았다. 길가에 핀들꽃 하나가 그의 발길에 지시겨졌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자비는 없다. 오직 차가운 복수와 죽은 아들의 못다 이룬 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추적추적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밤이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문경세제 아래 허름한 주막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로 북적였다. 개다리 소반 하나를 차지하고 구석에 앉은 만석은 갓을 깊게 눌렀었다. 빗물에 젖은 도포 자락에서 쉰내가 풍겼다. 그는 주막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섞여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이복에 자네 소식 들었나? 이번 회시 울시, 시제시다가 무엇이 나올지 도성의 소문이 바다하다네. 허허, 김대감댁 자제가 이번에 시험관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그쪽 줄을 잡아야 하는데 옆 탁자의 유생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다. 그들의 희고 고운 손은 술잔을 우아하게 기울이고 있었다. 만석은 슬그머니 자신의 손을 소매 안으로 감췄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흙대가 낀 투박한 손.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천한 노동의 증거였다. 그는 탁자 위에
맹물을 찍어 글자를 연습했다. 하늘, 천텐, 은우가 가르쳐 주었던 첫 글자.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에서 나온 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틀리고 꺾인 흡사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흉한 형상이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글자의 모양은 외웠다. 허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을 흉내낼 수가 없었다. 붓을 잡는 법조차 어설펐다. 농기구를 쥐던 악력으로 붓대를 쥐니 붓털이 뭉개지기 일쑤였다. 저기 좀 보게. 저 양반은 붓을 쥐는 게 아니라 무슨 몽둥이를 쥐는 것 같구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유생 하나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다. 행색을 보니 어디 시골 훈장 밑에서 글이나 좀 읽은 모양인데 꼴을 보아하니 이번 과거는 글렀소. 민예. 주변의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다. 멸시와 조롱의 눈빛들. 만석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이 정도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들이 겪었을 수모에 비하면 그때였다. 끄윽. 시끄러워서 술맛 떨어지네. 구석진 자리에서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술상을 내리쳤다. 산발한 머리에 술에 찌든 붉은 코.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만석을 비웃던 젊은 유생 앞으로 다가갔다. 내 놈들은 글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 노름을 하는 것이야. 붙잡는 폼이 곱다고 글이 나오는 줄 아느냐. 이 미친 늙은이가. 젊은 유생이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석의 탁자로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노인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만석이 물로 그린 흔적을 내려다보았다. 만석은 긴장했다.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다. 노인이 픽 웃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 하늘, 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붕을 그리고 있구만. 만석의 눈이 커졌다. 노인은 만석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검지손가락에 술을 콕 찍었다. 잘 보게. 하늘이라는 건 말이네. 사람, 위에 한 일. 이 자가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미끄러졌다. 슥, 삭, 단 2번의 획.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거침없으면서도 웅장했다. 술로 그려진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자 위로 비상하는 용처럼 꿈틀거렸다. 하늘은 사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지. 자네의 회계는 살기가 너무 많아. 붓끝이 뻣뻣하니 글자가 죽지. 만석은 멍하니 노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살기. 그렇다. 만석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붓을 칼처럼 쥐고 있었으니 글자가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만석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손, 귀한 손이구만. 만석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악력은 의외로 강했다.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낸 손이야. 붓은 깃털처럼 가볍게 쥐되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어야 하네. 마치 거미로 땅을 깊게 파듯이 종이의 깊이를 파고들어야 한단 말일세. 노인의 말은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을 해온 내미질. 만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글을 쓰는 것은 땅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먹물은 흙이요. 붓은 펜이다. 마음을 담아 눌렀어야만 비로소 생명이 싹 튼다. 이 늙은이가 취해서 헛소리를 했구만. 내 술값이나 좀 내주게. 노인은 껄껄 웃으며 그대로 탁자에 엎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주변 유생들은 미친 늙은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만석에게는 그가 하늘이 보낸 스승처럼 보였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꽉 쥐지 않았다.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하지만 그 끝에는 온 힘을 실었다. 은우야, 아버지가
한번 해보마. 그는 종이 위에 붓을 내렸다. 과거, 밭고랑을 팔 때의 감각을 떠올렸다. 흙을 뒤집어 엎어 새 생명을 심던 그 간절함으로. 단 한 획, 검은 먹물이 종이에 번져 나갔다. 그것은 이전처럼 비틀린 지렁이가 아니었다. 투박하지만 힘이 있고 거칠지만 굵직한 한 줄기 획이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먹물 위로 번졌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않았다. 빗소리를 벗삼아 코 골며 자는 노인의 숨소리를 박자 삼아 그는 쓰고 또 썼다. 종이가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처음이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글이라는 것이 벙어리 아비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밤이었다. 새벽녘 노인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만석은 이미 짐을 꾸려 떠난 뒤였다. 탁자 위에는 노인의 술값 대신 노인 엽전 2억과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서툴지만 묵직한 필치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후, 아비부. 노인은 그 글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씩 웃으며 남은 술을 입에 털어 넣었다. 허허, 놈. 제법 흉내는 내는구만. 한양 바닥이 아주 재미있어지겠어. 도성, 도릉의 관문인 숭례문 앞에 섰을 때 만석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거대한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비단 옷을 휘날리는 고관대작들의 가마부터 땀냄새 풍기는 짐꾼들까지. 한양은 그가 살던 고향 마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다. 만석은 가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이 성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흙먼지 날리는 시골의 벙어리 만석이 아니다. 죽은 아들의 꿈을 등에 업은 유생, 김은우여야만 했다. 다음, 거기 젊은 선비. 멈추시오. 포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문이었다. 포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만석의 위아래를 훑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도포,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만석은 미리 준비한 호패, 허파, 하파를 내밀었다. 아들 은우의 것이었다. 이름은 김은우. 고향은 경상도 상주라. 그런데 왜 대답이 없는 거요? 만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침착하게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갈한 글씨로 상황이 적혀 있었다. 화마를 입어 목소리를 잃었으나 선비의 도를 잊지 않고 과거를 보러 왔나이다. 포교는 종이를 보더니 혀를 찼다. 딱한지고 그 귀한 목소리를 잃고도 한양까지 오다니. 가시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육조거리에 웅장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기와집들이 아니었다. 거리 한복판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는 가마 행렬이었다. 가마 앞을 지키는 하인들이 소리쳤다. 물러거라. 이조 참판 어른의 행차시다. 사람들이 길가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다. 만석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런데 가마 옆을 호위하며 말을 타고 가는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만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내 아들 은우를 차가운 방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게 만든 원수. 그놈이 지금 한양 한복판에서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아비인 최진사가 중앙관직인 이조 참판으로 영전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만석의 주먹이 도포, 소매 안에서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발톱을 감춘 맹수처럼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만석이 찾아간 곳은 남산골의 어느 무너져가는 행랑채였다. 돈이 없던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과거를 앞두고
가난한 유생들이 모여드는 고시촌 같은 곳이었다. 거기 누구쇼? 방은 이미 꽉 찼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까칠했다. 만석이 종이를 내밀어 사정을 전하자 방문이 드르륵 열렸다. 안에는 이미 3명의 유생이 책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중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유생. 박선비가 만석의 종이를 읽고는 자리를 내주었다. 목소리를 잃고도 과거를 보러 오다니 참으로 가륵하구만. 들어오게나. 여기는 다들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날부터 만석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며 입에 풀칠할 돈을 벌었고 밤에는 남들이 잠든 사이 등잔불 아래서 글을 썼다. 문제는 암기였다. 은우는 천재적인 머리로 수천 권의 서책을 외웠지만 만석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생전에 소리내어 읽어주던 목소리를 기억의 저편에서 하나씩 끄집어냈다. 은우야, 네가 읽어주던 그 구절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다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은 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석은 그 환청을 붙잡고 글자를 한자 종이에 새겼다. 다른 유생들이 문장력을 뽐낼 때 그는 문장에 진심을 담았다. 문경세제에서 만난 노인의 가르침대로 붓을 풀이라 여기고 종이의 깊은 곳까지 마음을 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함께 공부하던 박선비가 만석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복의 김서방, 아니 김유생, 박선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자네의 글은 기이하네. 문체는 투박하고 화려한 수식어 하나 없는데 어찌하여 글귀마다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통곡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만석은 대답 대신 묵묵히 붓을 내렸다. 자네가 쓴 이 백성의 고열거 이라는 구절. 이건 머리로 쓴 것이 아니야. 평생을 배약볕에서 등을 굽히고 살아본 자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감이네. 이번 과거, 어쩌면 조정에 썩은 선비들이 자네의 이 투박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겠어. 박선비의 격려에 만석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과거 시험을 불과 사흘 앞둔 날, 남산골 행랑채에 일단의 무례배들이 들이닥쳤다. 최윤재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시험을 앞둔 유생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놈은 누구냐? 벙어리 유생이라니 수상하군. 하인 중 하나가 만석의 짐 보따리를 뒤집어 엎었다. 보따리 안에서 은우의 유품인 때 묻은 서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는 최진사 댁의 인장이 찍힌 봉투였다. 과거 은우가 최윤재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받았던 혹은 그들의 비리를 적어두었던 비밀스러운 기록이었다. 만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이것이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다. 복수도 아들의 명예회복도 물거품이 된다. 하인이 그 봉투를 집어들려는 찰나 만석은 몸을 날렸다. 하인의 거친 손이 봉투에 닿으려던 그 찰나 만석의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갔다. 평생 땅을 일구며 다져진 몸은 유생의 그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빨랐다. 만석은 바닥을 구르며 봉투를 낚아채 품 안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윤재의 하인 칠복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는 한양도성에서 제 주인의 권세만 믿고 날뛰던 자였다. 감히 이조참판, 댁어른의 명을 받들어 신분을 확인하는 자의 손을 뿌리쳐. 이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어버버. 읍. 만석은 자신의 혀를 깨물 듯한 기세로 괴성을 삼켰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공포를 담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선비가 급히 끼어들었다. 이보게들, 이 유생은 얼마 전 화재로 집과 가족을 잃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네. 목소리마저 잃어 그 충격으로 남의 손길에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니 부디 아량을 베풀어 주게. 박선비는 만석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칠복에게 고개를 숙였다. 칠복은 코를 킁킁거리며 만석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미친 벙어리까지 과거를 보겠다고 설쳐대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야, 가자. 더러워서 못 봐주겠군. 하인들이 침을 뱉으며 행랑채를 빠져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만석은 비로소 품 안의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봉투 안에는 은우가 생전에 적어둔 최진사 일가의 매관매직 기록과 최윤재가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은우는 이 정의감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뭉치는 만석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인 식년시신옌시의 아침이 밝았다. 한양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시험장인 창경궁 명정전 앞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수천 명의 유생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관리들의 눈초리는 매서웠다. 만석은 아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벼루와 붓을 챙겨 들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포교가 아닌 정식 관리였다. 만석은 당당하게 김은우의 호패를 내밀었다. 관리는 만석의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생의 손이 어찌 이리 거친가. 마치 농사꾼의 손 같구려. 만석은 침착하게 붓을 들어 준비해온 판에 글을 썼다. 붓을 잡기 전 늙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10년간 밭을 갈았나이다. 효셔, 가곳, 도더 라 배웠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관리는 만석의 글귀를 읽고 잠시 침묵하더니 묘한 감동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효심이 지극하구려. 들어가시오.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소. 만석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시험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너른 마당에 수백 개의 책상이 깔려 있었다. 만석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다. 슥슥 먹을 가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그는 눈을 감고 은우를 떠올렸다. 은우야, 지금 내 곁에 있느냐. 내가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내가 앉지 못한 이 자리를 아비가 대신 지키고 있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전교가 내려졌다. 시제시탈가 적힌 커다란 판이 높이 들렸다. 국지본제 민고집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 작금의 불의와 백성의 고통을 구제할 방책을 논하라. 시제를 본 유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너무도 정석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 도성 내의 부패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만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시제야말로 은우가 평생 고민하고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그는 붓을 들었다. 화려한 수사나 고전의 인용은 생략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푸약볕 아래서 등이 터져라. 이래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 농민의 눈물. 자식을 잃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 벙어리. 아비의 통곡, 그리고 법보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횡포. 글자는 투박했다. 하지만 그 획 하나하나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넋과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먹물이 살점처럼 튀었다. 만석은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다. 그의 붓이 외치고 있었다.
그의 글자가 포효하고 있었다. 그때 시험장을 순찰하던 한 노인이 만석의 등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화려한 관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호랑이를 닮은 사내.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이번 시험의 시관인 이 판서였다. 이 판서는 만석의 글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피로 쓴 호소문이로구나. 이 판서는 만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흙먼지 묻은 도포와 굳은 살 박인 손. 하지만 그 어떤 유생보다도 맑고 형형한 눈빛. 만석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획을 그었다. 백성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요. 아비의 통곡을 듣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글을 마친 만석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멀리 높은 단 위에서 시험을 지켜보던 최진사와 최윤재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거만하게 웃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만석은 소리 없이 입을 달싹였다. 기다려라. 이제 너희가 침묵할 차례다. 하늘에는 해가 높이 솟아 있었고 만석의 종이 위에는 죽은 아들의 이름 김은우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창경궁의 뜰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유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먹향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관들이 모인 집경당 채점 작업이 한창인 그곳에서 갑자기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것 보게나. 이 답안지를 보란 말이네. 이 판서였다. 그는 수천 장의 답안지 중에서 유독 빛이 바랜 듯 투박한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문체는 거칠고 기교는 부족하네. 하지만 문장마다 서린이 기계와 한흔.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종이 위에서 포효하는 것 같군. 다른 시관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이조 참판 최진사도 있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답안지를 훑어내리다 특정 구절에서 멈칫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는 수건이어야 한다. 최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논조였다. 죽은 은우가 생전에 자신에게 대들며 했던 말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며 짐짓 헛기침을 했다.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구려. 선비의 글이라기엔 격조가 떨어지니 차점 쓰뎀으로 미루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이 판서는 단호했다. 아니요. 작금의 조선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이토록 뼈를 깎는 진실이요. 나는 이 자를 이번 식년시의 장원 난 이 자를 청구하겠소. 그의 선언의 방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진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아들 윤재가 장원을 차지하도록 이미 손을 써두었건만 이름도 모를 유생 하나가 판을 흔들고 있었다. 사흘 후 드디어 박목박무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과 유생들이 궁궐 앞 광장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만석은 저 멀리 담벼락 끝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북소리가 3번 울리고 노란 종이에 적힌 명단이 높이 걸렸다. 장원급제, 상주 유생 김은우. 광장이 술렁였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적혀 있었다. 유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수군거렸다. 김은우, 그 화제로 목소리를 잃었다던 그 벙어리 유생 아니야. 세상에 벙어리가 장원을 하다니. 이게 정녕 사실인가? 만석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은우야, 들리느냐? 내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구나. 그는 입술을 지식이며 울음을 참았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장원을 확신했던 최윤재는 자신의 이름이 명단 아래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김은우, 죽은 김은우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는 미친 듯이 명단 앞으로 달려가 이름을 확인했다. 틀림없는 김은우였다. 자신이 직접 머리를 내려쳐 죽였다고 믿었던 그 미천한 놈의 이름. 최윤재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최진사의 저택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아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놈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윤재가 잔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최진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닥쳐라. 죽은 자가 장원을 할 수는 없는 법.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목이 날아갈 것이요. 만약 가짜라면 그놈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최진사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신임 유생들을 위한 연회가 내일 궁에서 열린다. 거기서 그놈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벙어리 유생이라 했지. 글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놈의 집안 내력과 과거의 기억까지 흉내낼 수는 없을 터. 그들의 음모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만석은 남산골 행랑채로 돌아와 아들의 도포를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내일이면 임금님 앞에서 직접 술을 하사받는 은영연, 은융연이 열린다. 그곳은 영광의 자리인 동시에 만석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장이 될 것이다. 박선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유생, 장원을 축하하네만. 자네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아끼게. 만석은 대답 대신 박선비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은우의 유품인 비리봉투를 꺼내 확인했다. 은우야, 아버지는 두렵지 않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마지막 결의를 적었다. 진실은 침묵 속에 가둘 수 없고 의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만석은 이제 칼을 뽑을 준비를 마쳤다.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온 벙어리 아비의 마지막 복수가 한양의 차가운 달빛 아래서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궁궐의 연회장인 경회로 일대는 화려한 등불로 수놓아져 있었다. 임금이 내린 술과 음식이 차려지고 악사들의 연주가 밤 공기를 감미롭게 채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만석은 서늘한 살기를 느꼈다. 새하얀 장원 급제자의 복색을 갖춰 입은 만석은 당당히 제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연회장의 상석에 앉아 자신을 뱀처럼 노려보는 최진사와 술잔을 쥔 손을 부르르 떨고 있는 최윤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 이번 식년시의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구나. 시관이 판서가 잔을 들어 올리며 연회의 시작을 알렸다. 신입 유생들이 차례로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드디어 만석의 차례가 왔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절을 올렸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는 미리 준비한 서판을 내보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화마로 목소리를 잃었으나 전하의 성덕에 보답하고자 부탄 자루에 목숨을 걸겠나이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진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전하, 장원 급제자의 기계가 참으로 가득하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사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최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왔다. 김유생은 상주 출신이라 하였지. 마침 이곳에 자네의 고향 선배이자 학문을 함께 닦았다는 유생들이 몇 있네. 장원을 한 기념으로 고향의 옛 추억을 담아 즉석에서 시한수를 읊어보는 게 어떻겠나? 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직접 종이에 써서 보여주게나. 최진사의 손짓에 험악하게 생긴 유생 2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최진사에게 매수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은우와는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은우만이 알 수 있는 고향의 세세한 지명과 스승의 버릇을 들먹이며 만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은우야, 기억나느냐?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서당 뒤편에 그 거대한 느티나무 말이다. 그 나무 아래 새겨진 글귀가 무엇이었는지 써보겠느냐? 만석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상주에 가본 적도 그곳의 서당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다. 최진사의 함정이었다. 만석이 대답하지 못하면 신분 위조의 죄로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최윤재가 옆에서 비웃으며 거들었다. 왜 말이 없느냐? 혹시 내 놈은 김은우가 아닌 것이냐? 만석은 눈을 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은우가 생전에 남겼던 일기장의 한 구절이 스쳤다. 은우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서당의 풍경을 세세하게 적어두었었다. 만석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서당 뒤편에는 느티나무가 아니라 늙은 매화나무가 있었나이다. 그 나무 아래엔 청풍명월, 모푸밍유이라 새겨져 있었지. 소란스러운 거짓은 없었나이다. 고향 선배라 칭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무식하단 말이옵니까? 글귀를 본 유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사실 그 서당 뒤편에는 아무런 나무도 없었다. 만석은 최진사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이 가짜임을 폭로한 것이었다. 이놈이. 최진사가 당황해 말을 더듬자 이 판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최참판, 신성한 연회장에서 신입 유생을 시험하려 들다니. 무례가 지나치지 않소. 게다가 고향 사람이라던 자들이 사실을 확인조차 못하다니. 대체 어찌된 일이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임금의 미간이 찌푸려지자 최진사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저 장원 급제자의 재치를 확인해보고자 장난을 친 것이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은우가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피 묻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판서에게 바쳤다. 연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봉투 겉면에 묻은 검붉은 핏자국이 등불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소신, 장원의 영광보다 먼저 씻어야 할 원한이 있나이다. 이 봉투 안에는 한 유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과거 시험을 더럽힌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나이다. 만석의 서판을 읽은 이 판서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시선이 최진사와 최윤재에게 향했다. 최윤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술상을 엎어버렸다. 쨍그랑하는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만석은 소리 없는 눈으로 최윤재를 쏘아보았다. 은우야, 이제 시작이다. 너를 죽인 저들의 가면에 아비가 불을 붙이 마. 달빛 아래 만석의 하얀 도포는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입는 수에 서럼 차갑고도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회루를 감싸고 돌던 풍악 소리가 뚝 끊겼다. 연회장에는 오직 등잔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숨을 죽인 신료들의 거친 호흡만이 감돌았다. 이 판서의 손에 들린 봉투, 그 겉면에 묻은 핏자국은 마치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눈물처럼 붉고 선명했다. 이 판서가 봉투 안에 서찰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냉기로 변해갔다. 이것이 정령 사실이란 말이냐. 이 판서의 사자우가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서찰을 임금의 발치 앞에 바쳤다. 임금의 눈이 서찰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 안에는 최진사가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거둬들인 뇌물 목록과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를 미리 빼내어 아들 최윤재에게 건네주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참판, 자네가 정령 제정신인가?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였다. 최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짚으며 울부짖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저 벙어리 유생이 장원의 자리를 노리고 가짜 증좌를 만들어 저를 해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옆에 있던 최윤재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만석을 가리키며 헛것을 본 사람처럼 소리쳤다. 내 놈은 죽었잖아. 내 손으로 분명히. 최윤재의 말실수에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최진사가 다급히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붓을 들어 서판에 글자를 새겼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산자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나이다. 소신은 그날 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유생의 원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나이다. 만석의 글귀는 최윤재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과 같았다. 최윤재는 거품을 물듯 비틀거리며 외쳤다. 아니야. 저놈은 김은우가 아니야. 손을 보십시오. 선비의 손이 저렇게 투박할 리 없습니다. 저놈은 김은우의 아비. 그 미천한 벙어리 늙은이란 말입니다. 연 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신분 위조. 그것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한순간에 영모의 죄로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폭로였다. 신료들이 수군거렸다. 벙어리 아비가 아들 행세를 했다고? 장원급제자가 사실은 까막눈 농군이란 말인가? 이 판서가 만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유생. 아니, 자네는 누구인가? 정말로 자네가 그 아비란 말인가? 만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당당히 내보였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대가 낀 평생을 자식을 위해 땅을 일궈온 아비의 손. 그는 서판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아비는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의 억울함은 가슴으로 읽나이다. 이 글들은 제 아들이 목숨과 바꾼 진실이며 저는 단지 그 진실을 배달하러 온 망자, 왕저일 뿐입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아들의 유품인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남루한 삼배옷이 드러났다. 그는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최진사 부자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모양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죄, 값을 치러라.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문경세제 주막에서 만석에게 하늘텐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술 취한 노인이었다. 그는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정식 관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전하, 신암행어사 박문수, 명을 받들어 조사한 바를 보고하나이다. 노인의 정체는 신분을 숨기고 민정을 살피던 암행어사였다. 그는 만석이 한양으로 오는 내내 그의 뒤를 쫓으며 그가 겪은 고초와 최진사 일가의 악행을 모두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저 사내는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으나 그 마음은 충종과 효셔에 닿아 있었나이다. 반면 저기 앉은 관료들은 신분을 가졌으나 그 마음은 짐승보다 못하나이다. 누구를 벌하시겠나이까? 임금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여봐라. 이조참판 최덕술과 그 아들 최윤재를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백성들에게 공표하라. 전하 살려주옵소서. 최진사 부자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다. 만석은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만석은 궁궐마당의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쳐 아들의 이름, 은우를 적었다. 은우야, 이제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비록 신분 위조의 죄로 자신 또한 처벌받을지언정 아들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임금은 만석을 향해 뜻밖의 교지를 내렸다. 비록 법도를 어겼으나 그 아비의 정이 가륵하고 그가 가져온 진실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았으니 내 특별히 사면하노라. 다만 관직은 줄 수 없으니 평생 아들의 무덤을 지키며 그 넋을 기리도록 하라. 만석은 바닥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벙어리 아비의 삶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온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추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회로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동쪽 하늘에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만석은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궁궐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아들의 환영이 환하게 웃으며 따라오는 듯했다. 한양도성을 떠나는 만석의 등 뒤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원 급제자의 화려한 어사와도 비단 도포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유품이 담긴 낡은 보찜 하나와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한 권의 책자가 전부였다. 그 책자에는 아들 은우가 과거 시험장에서 썼던 답안지와 만석이 연회장에서 올렸던 글귀들이 정갈하게 필사되어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쓴 문장. 세상은 이 기막힌 사연을 그렇게 불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하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추풍령 고개를 넘을 때였다. 길가에 핀 하얀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려 만석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으나 가슴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울림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눌러온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된 사랑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불타버린 초가집 터가 보였다. 검게 그슬린 기둥만이 앙상하게 남은 그곳은 여전히 참혹했지만 그 주변으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만석을 보며 웅성거렸다. 저기 봐,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던 만석이 아니야? 아니, 도포를 입은 꼴을 보니 은우 같기도 하고. 만석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초가집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직접 한 이름 없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아들을 급히 묻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찜에서 아들의 정갈한 도포를 꺼내 무덤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임금이 하사한 책자를 그 위에 올렸다. 은우야, 아버지가 왔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무덤의 흙을 어루만졌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세워둘 나무 비석을 깎기 시작했다. 그를 모르는 아비였지만 한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외웠던 그 이름만큼은 똑똑히 새길 수 있었다. 조선 장원 김은 우지묘 자오시엔状元 金인有之墓. 한자. 한자를 새길 때마다 만석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때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평생을 닫혀있던 그의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기묘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은, 우, 야,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인간의 말이었다. 은우야, 내 아들아. 만석은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오열했다. 평생을 벙어리로 살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던 그 이름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그는 무덤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꽃잎을 만석의 머리 위로 뿌려주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상주 땅 어느 산자락 밑에는 작은 서당 하나가 생겼다. 그곳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서당의 주인은 말을 더듬는 늙은 사내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보다 마음을 쓰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 느릿느릿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사내의 서당 입구에는 낡은 도포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도포가 조선 최고의 장원 급제자가 입었던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들을 위해 신션과 싸운 어느 아비의 갑옷이라 말하기도 했다. 만석은 해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붓을 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빌려 쓰지 않았다. 그는 종이 위에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었다. 아비 김만석,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두 이름은 종이 위에서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생전에 그들이 가난한 방 안에서 등잔불을 나눴으며 미소 짓던 그날처럼. 저 멀리 한양의 궁궐보다, 권력자들의 기와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이름 없는 산등성이의 핀 들꽃과 그 꽃을 보며 비로소 평온을 찾은 한 아비의 미소였다.